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의 출생률과 인구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출산은 세계 모두가 직면한 문제지만 유독 한국만 가속도가 붙어서 유례없는 인구 저하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도 한국의 인구 감소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의 현상을 어떻게 분석을 하였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지 기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7월 28일 한국의 인구 동태를 보는데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이날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2021년 한국의 인구가 인구 통계를 시작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한국의 인구는 5,183만 명이었지만 2021년은 5,174만 명이 되어 전년에 비해 0.18%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인구 움직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동시에 왜 인구가 감소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인구 통계를 시작한 것은 건국 후 1년이 지난 1949년입니다. 그 당시 인구는 2,019만 명으로 현재의 40% 미만이었습니다. 그 후 1950년부터 1953년까지는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후 1955년 인구는 2,153만 명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는 인구 감소가 없었지만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베이비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1955에서 1959년의 출생률은 6.3이며 1960년도 6.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의 베이비붐 출생률은 4.3을 넘는 정도였기 때문에 한국의 베이비붐기 출생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1955년 이후로 높아지고 1955년 이후 5년간 3%, 60년, 65년 4.72%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은 이 같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출생률이 초래하면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자원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 형성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였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인구 증가 억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는데 이에 따라 한국도 자연스러워 출산 억제 정책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점은 한국의 출산 억제 정책은 1961년부터 1995년까지 3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1970년대 출생률은 4.53, 1983년에는 2.08을 밑돌았습니다. 그 후에도 출생률은 계속 하락해 1988년에는 1.55가 된 후 1997년 IMF 이후 하락에 박차를 가해 2018년에는 이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2020년에는 0.84, 2021년 0.81, 2022년 0.7로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수준까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출생률이 떨어지고 나아가 인구 감소에 빠지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젊은 층의 비정규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취업처로 대기업의 인기가 높고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는 젊은이는 극소수입니다. 한편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많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수요 증감이 심해 고용 조정하기 쉬운 비정규 고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대기업의 정사원 문이 좁아지는 가운데 젊은 층은 대기업을 고집하고 어쩔 수 없이 비정규 고용의 형태로 대기업에 들어가 정사원을 목표로 하지만 좀처럼 정사원은 되기 힘듭니다. 비정규 고용의 급여 수준은 낮고 고용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어려워지고 출생의 전제인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생률이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요인은 높은 교육비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심지어 대학 중에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기업 정규직이 될 수 없고 수험 경쟁이 치열합니다. 초등학생이 학원을 다니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학력 수준이 평준화되고 있지만 고수준의 학력을 취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원에 다니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원비가 발목을 잡아 가계에 큰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결혼해도 아이를 낳는 것을 망설이는 부부가 적지 않고 2명을 가지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해도 교육비 문제로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출생률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안고 있는 젊은 층의 비정규화와 고수준의 교육비 문제. 2021년은 한국 인구 감소의 원년이 되는 셈이지만 향후 한국 경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악영향을 계속받게 될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네티즌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문제는 한국에서 해결하면 되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출생률을 보면 일본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저출산이 심각해요. 인구는 다양한 요인으로 변화하지만 결국 출생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본의 출생률은 동아시아에서는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한 수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비정규화나 높은 교육비도 문제겠지만 특히 문재인 정권 이후에 주된 문제로 지적되는 주택비의 상승이 커. 특히 20대, 30대의 젊은이가 주택을 가지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준비하는 것이 풍습이라서 결혼도 포기하고 그것이 혼인율 저하, 나아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페미니즘의 대두가 현저하고 동시에 여성에게 있어서는 남녀 격차가 아직도 강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피해자 의식이 있는 한편 남성은 성격이나 징병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많고 남녀 간의 인식 애대립이 심한 것도 이유일 겁니다. 또 하나, 태어나면 격렬한 수험전쟁, 취업경쟁, 출세경쟁 등 평생 경쟁이 이어져 탈락하면 두 번째 기회가 없는 사회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자신과 같은 꼴을 안 당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이게 아이를 가지는 것에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저출산은 일본도 세계 각국도 같은 상황이야. 하지만 한국은 조금 원인이 다른데 그것은 피해 망상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원인을 비정규 고용에 의한 급여 문제, 초학력 사회에서 교육비 부담 증가의 두 가지를 들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자신만 괜찮다면 뭐래도 상관없다는 식의 사고가 너무 강해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는 잘못된 발상을 교육에서 받고 있다. 반지하 생활만큼은 아니지만 빈부의 차이가 너무 크고 또한 전체적으로 개인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고생하는 것이 싫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미 한국 사회 자체가 그런 사상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다.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초조해 본들 이미 늦었습니다. 2021년까지의 약 30년간 인구가 줄지 않았던 건 기존 고령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허둥지둥 저출산 대책을 내도 내일 태어난 아이가 사회에 나와 전력이 되는 것은 약 20년 후. 그 20년 사이에 30년간 저출산을 방치해온 세대는 고령자가 되어 지원받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을 방치할수록 아이를 낳는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대책해도 효과가 나기 어렵습니다. 한국보다 낫습니다만 기본적인 구조는 일본도 같습니다. 저출산을 방치해온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방치한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너무 의미가 없는 분석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교육비나 비정규직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원래 저출산은 선진국형이야. 세계적으로는 무서운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이 기사가 지적하고 있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야. 특히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가 출산 정년기를 맞이하면서 제3자 베이비 붐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잃어버린 10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저출산이 되어버렸지. 경제는 일본을 넘었다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한국 전체의 평균이고 1인당 GDP나 PPP 등의 향상은 일부의 부유층과 대기업 고소득자만의 이야기죠. 국민연금의 역사는 얕은데 이미 연금 재정에 파탄날 상황이고 고령자 생활고에 의한 자살도 상당한 건수에 이릅니다. 고령자의 빈곤화는 언뜻 보면 출생률 저하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대가족제가 폭넓은 한국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원조를 바라볼 수 없으면 자동적으로 젊은 층의 빈곤화도 진행되죠. 덧붙여서 젊은 층의 취직이 비정규화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일본에 비해 30년 늦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뿐 일본이 신경 쓰거나 걱정할 상황은 아니에요. 한국의 문제를 논한들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다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정치가는 목소리만 낼 뿐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어. 아프리카에 4조 엔이나 지원할 정도면 국내 문제를 좀 더 배려해라. 최근 발표에서는 출생률이 더 내려갔어. 아마 이유는 어느 쪽도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이 힘들었는데 그때 본인의 부모들은 더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제일 설득력이 있었어. 한국 재벌이 한국 경제를 진전시킨 한편 지금 안고 있는 문제 또한 그 후폭풍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삼성 부회장이 공장 방문할 때 사람들이 사인을 받으려는 광경을 보면서 뭔가 위화감을 느꼈는데 문재인 씨가 재벌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했지. 재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당연히 그 해결은 한국 경제의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테고 한국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키워준 부모님께 이번에는 반대로 자신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육아까지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하면서 하기에는 이중고통이야. 재벌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게임을 승리해도 관리직이 되지 않으면 40대에서 해고되는 것 같던데 복수의 아이를 가지는 것은 어려울 거야. 물론 경쟁이 없으면 사회는 발전하지 않지만 한국은 너무 극단적이지.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네요.
아무리 일본보다 소득이 많아져도 상품 가격이 일본의 2배니까 생활이 빠듯한 것은 당연해요. 한국은 소득 차가 커지고 격차가 심해져서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땅값도 일본의 버블 때와 같은 상태로 서울 등은 상업지도 아닌 곳이 평당 1,000만 엔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저출산은 어떤가요? 심각한 것은 일본도 똑같아요. 비정규 고용 문제는 일본도 심각하게 파악해야 할 거예요. 국가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문제니까요. 일본에서도 취업 빙하기를 맞은 세대는 고생하고 있지만 경제가 취약한 한국은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한국은 보도하지 않지만 강남 지구의 빈민가는 확대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국 출생률 0.81명은 너무 심하다. 1.0을 밑도는 국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남을 의식해서 있어 보이는 것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빚으로 고급차를 사든가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말이죠.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비율이 전혀 달라요. 이처럼 일본의 분석과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여러 복잡한 이유가 얽혀 있어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세계의 흐름 속에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도 더 좋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